자, 오늘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8쪽을 같이 보면서 듣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 먼저 볼 건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항일운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운 운동이 있어요. 뭐였죠?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웠다. 그런데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건데, 여러분 사회주의가 뭐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우리가 회사를 세울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사회주의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가 뭔지 한번 목표와 방향, 주체에 따라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 운동은 당시에 민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거, 독립하는 게 이 민족주의 운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는 어떠한가 라고 봤을 때 민족의 해방에도 관심이 있지만 계급 해방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급으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뉘게 될 건데 이 자본가를 타도하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도한다라고 써 있는데 당시에 일본인 지주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 지주와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이 이런 계급이 우리 농민들을, 우리 조선인들을 또한 자본가 계급을 너무나도 노동자 계급을 너무나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자본가와 지주를 타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볼 건데 당시에 사회주의는 대중운동이라고 해서 청년과 학생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민족주의 운동은 우리의 실력을 먼저 키워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를 배우게 될 거고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농민과 노동자 계급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8쪽에 있는 주제 열기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 농민과 노동자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 그림이다. 경찰과 지주로부터 탄압받는 소작인과 경찰과 지주로부터 탄압받는 소작인이 여기 있죠? 소작인과 숨이 끊어질 지경까지 자본가에게 짓밟히는 노동자의 모습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모습에서 당시 농민과 노동자의 비참한 처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일제의 비호를 받는 지주와 자본가의 수탈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농민과 노동자는 과연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과 노동자의 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당시에 농민은 우리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 다음에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의 쌀을
우리의 쌀 대부분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소작농이 뭔지 여러분이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작은 농토, 그러니까 내가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이 땅 주인에게 대신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대신 경작을 해서 얻는 수확량의 일부를 임대료로 내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땅을 빌리고 그 땅에 대한 임대료, 또 이거를 우리는 소작료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작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땅을 잃은 사람들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게 되고 고율의 소작료, 임대료를 내야 되고 원래는 한 50% 정도 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비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쌀은 많지 않은 거야. 그리고 수리, 조합비, 기타 세금 등의 부담으로써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되는 게 농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뭐 80만 원, 9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0만 원으로 다음 달까지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죠. 이런 거를 우리 생존권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당시 일제강점기가 공업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공장이 많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노동자 수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낮은 임금을 주게 되고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참을 수 있다고 쳐. 물론 못 참겠지만 참을 수 있다고 쳐.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 민족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뺨을 한 대만 맞아도 야, 이거는 고속감이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학대라고 하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맞는 그런 모습까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교과서 38쪽에 있는 표의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일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나 임금은 남녀 모두 일본인 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국인 남성은 1원 받을 때 일본인 남자는 2원 이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죠. 자,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슷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못 받고 일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니?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게 오늘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되는 거겠죠. 자, 당시에 농민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농민 조합을 만든대. 일단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조합을 만들어서 농민운동을 전개할 거야. 어떤 내용을 요구할 거냐면 첫 번째로 소작료를 인하해 달라. 원래는 한 50%, 뭐 40~50%를 소작료로 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넘어오게 되면서 무려 80% 이상의 고율의 소작료를 내게 되었었다라는 문제점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될 거고, 소작권 이동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빠 때부터 계속해서 지어오던, 경작해오던 토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 일본인이 이 땅의 주인이 되면서 너 앞으로 여기에서 농사 짓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농사를 안 지으면 어디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야?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는 맨날 여기서 지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런 소작권을 옮기지 말아달라. 우리 이 권리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소작권 이동 반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고요. 이 암태도가 어디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의 횡포에 맞서서 무려 1년 동안 이어진 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태도가 여기 있어요. 전라도 목포 맞은편에 바로 암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랫동안 맹렬히 싸워오던 암태도 소작 문제는 일단락을 마쳤다는데 지주 문제철 씨는 문제철 씨 일본인 같나요? 한국인 같나요? 한국인 같죠? 자, 지주 문제철 씨는 소작인회의 요구인 사하를 승낙하는 동시에 2,000원을 소작인회에 기부하기로 되었더라 라고 1924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이어졌던 소작쟁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작쟁이 운동을 하니까 7-80%의 소작료를 요구하는 지주에 맞서서 무려 목포 법원에까지 건너가 투쟁을 해서 소작료 인하를 달성하게 되었던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암태도 농지 대부분을 차지한 지주는 친일파였습니다.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한 그들은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무려 수확량의 70에서 80%를 내라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들에겐 생사가 달린 절실한 투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글에 나오는 문제철이라는 사람은 친일파 지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제에 맞서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문구가 방금 영상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이후로 해서 이제 농민조합을 조직하게 되는데 암태도 소작쟁이가 우리 농민이 일으킨 거잖아. 근데 사회주의는 이 농민과 노동자가 단결해서 누구를 타도하는 거냐면 자본가 그리고 지주를 타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방금 문제철 같은 사람은 조선인이었지만 지주잖아. 악독한 지주였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타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이후로 해가지고 여기 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많은 소작쟁이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이후로 가면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 이후에
소작쟁이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선 농민 총동맹을 결성하게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민을 봤으니까 노동자 계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다 읽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은 임금 인상이 되겠죠. 당연히 아까 2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막 일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임금을 인상해달라.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단축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가장 문제가 뭐였어? 민족적 차별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학대를 멈추어 달라라는 비인간적 대우를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작업 환경도 개선해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생존권과 직결된 요구들이 처음에는 줄을 이루게 된다. 근데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우리 조선에 확산이 되게 되면서 1920년대에 확산이 되게 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민족의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노동쟁이라고 하면은 파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자들의 파업,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게, 아까는 농민총동맹이었지만 이번에는 조선 노동총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게 원산총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본 거죠? 여기는 패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연대 속에 전개된 원산총파업, 그 모습이 어땠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노동연합회에 각 방면으로부터 격려하는 전보와 금품이 들어온다 함은 매일 보도한 바와 같다. 제1본 조선노동총동맹에서도 지난 7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정신적으로 원조함은 물론이고, 도와줬다는 거지, 물질적으로도 응원하겠다고 해서 회원들이 3원을 모아서 붙였대. 자, 이 원산 총파업이 어디서 일어난 거지? 당연히 이름에서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원산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원산의 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된 거죠.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이 약속을 어기고 노동자를 탄압하자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노동자를 탄압하기까지 하지만 항쟁은 계속되었다. 무려 4개월 동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국내외 노동단체들은 원산 지역 노동자들에게 격려하는 경문이나 전보 등을 발송하기도 했으며 지원 자금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파업 활동을 도왔다라고 하고요. 이에 힘입어 원산 총파업은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 속에서도 4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농민과 노동자들이 탄압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했지?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님은 어느 계급에 속할까? 자본가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타도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항일운동까지 번지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자본가가 당시에 일본인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자본가나 지주 계급이었기 때문에 항일운동으로 번지게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원산 총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거리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농민과 노동자 제국주의에 저항하다라고 여러분 교과서 39쪽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배경에는 대공황 이후에 농민과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게 되는데 이때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해서 혁명적 노동조합, 그 다음에 선생님 잘못 말했나? 혁명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결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변화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우리가 생존권, 야, 못 살겠다.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사냐? 이런 문제를 두고 생존권을 두고 싸운 운동이었다라고 하면은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노동자 계급이, 그 다음에 농민 계급이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항일투쟁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근데 이 지주랑 자본가가 대부분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항일투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항일투쟁은 비합법적인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37년에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가혹하게 탄압을 하면서 이러한 쟁의 운동은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사료, 오른쪽에 나오는 사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료, 1930년대 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30년대 노동자, 농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라. 그 다음 야만적이고 횡포하는 경찰을 타도하자. 그 다음에 수리조합, 산림조합을 타도하자. 토지와 주거를 달라. 왜냐면 이거 다 일본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복습 퀴즈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2번. 자, 1923년에 시작돼서 1년여 투쟁 끝에 소작료 인하를 이끌어낸 소작쟁이가 일어난 곳은 어디죠? 네, 한번 적어보시고요. 정답에 대해서 적어보시고요. 2번은 1929년에 일어나 국내외 노동자의 지지를 받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적어온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드리도록 하겠는데 문제까지 같이 적어오세요. 문제랑 정답까지 같이 적어온 친구들에게 도장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습 퀴즈. 다음 중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으로 많은 농민이 전락하게 된 계층은? 이것도 문제랑 정답 적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과는 우리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